네, 안녕하세요. 실버 개발자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클로드 코드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다루는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강의의 이제 일부분을 구독자분들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료 공개를 좀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료로 강의를 구매해 주신 분들 때문이었는데요. 돈을 내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일부를 공짜로 풀어버리면 그분들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을 제가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원래 21 시간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강의를. 근데 제가 막상 찍고 보니까 26 시간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 이렇게 수강생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의견들을 계속 2 차에 그리고 3 차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5 시간이나 넘게 더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강의 중에 약 1 시간 반 정도를 이제 3 번에 나눠서 공개를 해 보려고 해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께는 사실 원래 계획보다 5 시간이나 더 많은 내용이 제공이 됐고, 아직도 강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긴 강의를 또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강의의 방향성을 미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할 3 편은 각각 하네스 엔지니어링, 실리콘밸리 바이브 코딩 테크닉, 그리고 프로젝트 실습인데, 첫 번째 이번 영상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같은 AI 모델을 쓰는데도 왜 어떤 날은 결과가 기가 막히고 또 어떤 날은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 답이 모델이 아니라 AI가 일하는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 환경을 설계하는 기본 구조가 무엇인지, AI에게 맥락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챕터는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배워볼 챕터입니다. 일단 질문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월요일에 클로드가 뭔가 기가 막히게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척척 이렇게 프롬프트 쓰니까 코드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한 번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똑같은 모델한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파일을 건드리고 안 시킨 기능을 또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갑자기 "다 끝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난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모델인데, 그리고 같은 프롬프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동작을 했을까? 대부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 모델이 아직 부족하다. 모델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구나. 다음 버전이 나오면 괜찮았겠지? 그럼 내가 프롬프트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더 크고 비싼 모델을 기다리거나 프롬프트를 고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를 현업에서 이렇게 오래 굴려본 사람들, 제 회사 동료들,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정반대예요. 문제는 모델에서 찾지 않습니다. 모델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실력 좋은 신입을 뽑아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회사 규칙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일을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은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실력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잘 정리된 환경에 두면 조금 어떻게 보면 실력이 떨어지는 신입을 줘도 안정적으로 끝까지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I도 사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월요일에 어떻게 클로드와 수요일에 클로드는 같은 모델이고, 달랐던 건 그날 그날의 환경, 즉 하네스였을 거예요. 어떤 맥락이 깔려 있었는지에 따라,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검증 장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모델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이 환경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이번 챕터의 주제인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AI를 이렇게 배울 때 익히는 건 보통 프롬프팅을 하는 겁니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한창 챗 GPT가 이제 2년 전에 나왔을 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포지션이 또 새로 나와서 되게 각광을 받고, 심지어 연봉도 되게 높은 연봉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말하면 답이 좋아지는가? 어떻게 말을 하면 LLM이 AI가 좋은 답을 주는가에 대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즉, 역할을 부여하고 예시를 던져주고 단계를 나눠서 시키고,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프롬프팅 테크닉이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는 프롬프트의 유효 기간입니다. 잘 쓴 프롬프트는 딱 그 한 번의 대화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짧은 작업이나 일회성 질문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그렇지 않죠. 며칠에 걸쳐서 같은 프로젝트를 만지고 파일이 수십 개로 늘어나고 어제 했던 결정을 오늘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프롬프트만으로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 세션마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구조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하고 어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다시 설명해야 돼요. 한 두 번은 되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의 효율이,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AI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실수로 뭔가 빼먹는 날에는 프롬프트가 안 좋은 날에는 AI는 그 맥락 없이 엉뚱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옮겨갑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 매번 이렇게 좋은 프롬프트를 던져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일하는 환경, 알아서 모델이 잘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요. 그래서 한 번 잘 말하는 것에서 잘 일하는 환경을 깔아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듣기 좋은 말로 끝나면 안 되니까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랭체인 이 팀에서 어떤 코딩 벤치마크에서 모델은 똑같이 고정을 해두고 프롬프트도 고정을 해두고 그 주변 환경 즉 하네스만 손봤어요. 하네스만 바꿔서 이제 다시 벤치마크 결과를 넣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검증 루프를 넣어서 AI가 자기 결과를 다시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모아주고 막혔을 때를 탐지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네스를 손본 결과 성능이 14%가 올랐다고 해요. 모델을 통째로 바꿔서 얻는 개선이 보통 몇 퍼센트 수준인 걸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지어 모델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이게 일관성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은 사람이 손으로 짠 코드가 0줄인데도 100만 줄 규모의 코드 베이스를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은 코딩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했던 거였습니다. 또 어떤 곳은 매주 수백 개, 수천 개의 PR을 사람의 개입 거의 없이 자동으로 멀지합니다. 작고 전문화된 에이전트 여러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돼서 돌아가는 환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데요. 모델이 교체되길, 그래서 몇 퍼센트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환경을 하네스를 잘 설계해서 15%그 이상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훨씬 현실적이다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모델은 저희가 만들지를 못하죠. 모델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렌트를 하는 겁니다. 매일 대여료를 내서 쓰는 블랙박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델 회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환경, 우리가 직접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 환경이고 하네스입니다. 그래서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는 영역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잠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뤘었는데 크게 흐름을 세 단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었죠. "이렇게 말해 봐."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질문을 잘 다듬으면 답이 좋아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다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던져주고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깎아도 맥락이 없으면 AI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서 자, 이 맥락, 이 패턴, 이런 컨텍스트를 미리 알아둬라고 맥락을 세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구조나 지난 저희가 만든 결정들 같은 맥락들을 깔아주고 매번 이렇게 AI가 읽게 해주면 AI가 상황을 이해하고 더 잘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드는 대신에 오히려 맥락을 먼저 쥐어주는 그런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왔습니다. 환경 자체를 설계하자. 그게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인데 맥락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지어주는지, 어떤 규칙을 정해주는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 루프를 만들어주는지, 작업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만들어주는지 이런 환경, 이런 일하는 환경들이 실제로 AI의 퍼포먼스를 크게 좌지우지 하더라. 아까 랭체인 비유에서도 보셨죠. 모델은 같았지만 프롬프트도 같았지만 하네스를 바꾸니까 퍼포먼스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AI가 혼자 알아서 잘 돌아가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패했을 때 던지는 질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썼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아 모델이 잘못하고 있나?'로 넘어가요. 3단계로 오면 질문이 달라지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내 환경, 내 하네스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가? 맥락이 부족했나? 혹은 검증 루프가 조금 약했나? 규칙을 내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으로 이런 질문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AI가 혼자서도 잘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작업 환경은 크게 네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맥락, 컨텍스트죠. AI가 뭐를 알아야 하는지, 우리 프로젝트의 스택은 뭐고, 컨벤션은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제한,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메인 브랜치에 함부로 푸시하지 마라라든지, 이 폴더는 건드리지 마라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업 흐름입니다. orchestration layer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순서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이런 루프도 하네스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데 검증입니다. AI가 이 작업을 잘 끝냈는지 못 끝냈는지 확인하는 검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돌리고 다른 에이전트가 리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거의 하네스의 일부분이죠. 자, 모델을 한가운데 두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빙 둘러싸는 그림이에요. 모델은 엔진이고 하네스는 그 엔진이 제대로 굴러가게 받쳐주는 차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네스는 코딩에만 국한되는 엔지니어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든 회사나 어떤 학교에서의 하는 리서치든 데이터 분석이든 반복되는 지식 노동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도 환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웹툰도 이 하네스를 세팅을 해서 웹툰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챕터의 이제 뒤쪽 실습에서는 코딩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유튜버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워크플로우 하네스를 같이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만의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을 설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6 개의 축으로 나눕니다. 이 6 개가 이번 챕터 전체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는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팅을 하느냐,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폴더 구성, 이 폴더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경계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래서 이런 코드 베이스, 이런 하네스의 구조를 먼저 잡아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맥락, 컨텍스트입니다. AI가 무엇을 아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정 파일들, 그리고 규칙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하네스가 어떤 하네스인지, 어떤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하네스인지, 그리고 LLM이 어떤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 하네스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이 하네스를 통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시킬지도 이 하네스에서 다 정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서브 에이전트 패턴을 쓸지, 혹은 뭐 에이전트 팀스 패턴을 쓸지, 뭐 혹은 뭐 두 개를 섞어서 쓸지, 이런 것들을 하네스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검증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이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개선을 해야 돼요. 이 하네스는 한번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네스는 처음에 만들면 아주 잘 안 돼요. 아주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네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게 세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쓸수록 환경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6 가지는 일직선이 아니라 순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조를 깔았죠. 맥락을 줬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그 개선이 다시 이 구조와 맥락, 계획이나 실행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환경이 조금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모델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증에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걸 발견을 하면 그거를 개선 단계에서 이제 규칙으로 개선을 시키든지, 그리고 그 규칙이 다음 사이클에 맥락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네스가 점점 단단해지고 고도화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은 똑같은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6 개의 클립에서 이 6 가지의 축을 하나씩 이제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클립에서는 저희가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손을 쓰면서 하네스를 만들어 볼 실습 클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네스로 또 다른 하네스를 짓는 그런 메타 하네스도 한번 써보고, 또 제가 만든 하네스 프레임워크로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로 마무리할 건데, 들으시면서 딱 하나만 계속 떠올려 주시면, 내 프로젝트라면 이 6가지 축 중에서 지금 어디가 비어 있지, 구조가 없는지, 맥락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었는지, 혹은 검증을 AI한테 그냥 맡기고 있었는지, 그런 빈칸을 찾는 게 이 챕터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실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의 프로젝트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축인 구조 설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조를 깔았으면 그 안에서 AI가 무엇을 알고 일할지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즉, 맥락 설계인데요. 여기서 핵심 하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맥락은 많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정반대예요. 너무 많이 주면 AI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아까 제가 그 예시를 들었듯이 모래사장 안에서 뭐 바늘 찾기,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1000페이지 페이퍼를 주고 어떤 신입한테 일을 시키는 거랑, 1페이지, 2페이지 페이퍼를 주고 신입한테 일을 시키는 거랑, 뭐를 어디서 신입이 더 잘을 할지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정작 지금 중요한 정보가 잡다한 정보 사이에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맥락 설계의 진짜 질문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적재적소에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 내내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이미 저희가 클로드 딥다이브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코드의 설정 파일은 세 층으로 상속이 되는데요. 일단 회사 규칙에 한번 비유를 하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전사 규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래는 팀 규칙이 있고, 또 특정 업무에만 적용되는 세부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 레벨 클로드 RMD에 있는 거는 내 모든 그런 클로드 모든 세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컨텍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작업 습관이나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 같은 나를 위한 그런 클로드에게 나의 그런 정보를 줄 때 이걸 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레벨에 이제 정보를 줄 때 프로젝트 레벨 클로드 RMD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프로젝트의 기술 스택, 프로젝트의 컨벤션, 프로젝트의 어떤 제약들, 혹은 이런 것들을 팀과 이제 보통 공유를 하면서 기세 커밋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정 폴더 안에 또 클라우드 RM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폴더 안에 API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안에 또 클라우드 RMD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서 작업할 때만 로드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수한 규칙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폴더 아래에 클라우드 RMD에 그걸 넣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딱 하나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범위가 좁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아래에 있는 규칙이랑 위에 있는 규칙이 충돌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래에 있는 규칙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각 층에 뭐를 적느냐? 유저 레벨에는 이제 그런 습관, 그리고 프로젝트 레벨에는 이 프로젝트 중심의 프로젝트의 특별한 그런 스택이나 제약들, 그리고 이 폴더에는 그 폴더, 그 모듈만의 또 특수 규칙들 이렇게 적어주는데, 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결제 서비스고 기술 스택은 Next.js, 그리고 아키텍처 규칙은 이렇게 하고, 또 크리티컬 API 키 하드 코딩 금지 등등등등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데, 클라우드 RMD는 절대 크면 안 되거든요. 클라우드 RMD는 200줄 안팎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클라우드 RMD는 클라우드 세션 모든 세션마다 통째로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토큰 이피션시 섹션에서도 배우겠지만, 캐싱 덕분에 이게 그나마 괜찮긴 한데, 매번 이게 인풋 토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거를 다 우겨 넣으면 진짜 중요한 핵심 규칙은 오히려 클로드가 읽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RMD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RMD, 클라우드 폴더 안에 있는 룰즈 폴더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룰즈 폴더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문서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 스타일은 coding-style.md, 테스팅에 관련된 거는 testing.md, security, 보안에 관련된 거는 security.md,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database.md, 이렇게 주제별로 쪼개고 그 파일을 만질 때만 규칙이 로드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progressive disclosur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참고하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드 작성할 때는 이거를 봐. API 설계할 때는 여기를 보고 배포할 때는 여기를 봐. 이렇게 어 실질적인 클로드 MD는 아주 라이트하게 가볍게 유지를 하면서 중요한 문서들을 이제 그때그때 꺼내 볼 수 있도록 마치 책장에 책을 꽂아 놓는 거랑 같죠. 그러면 AI는 그때 하는 일에 맞는 문서를 그때 가서 골라서 읽습니다. 네. 그래서 컨텍스트를 아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담을 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파일로 이렇게 깔아두는 맥락이었다면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대화에 쌓이는 맥락도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창의 컨텍스트가 어, 많이 차는 거를 저희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20%까지는 보통 괜찮습니다. 근데 30%,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거나 뭐 핸드오프를 해서 다른 세션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50%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작업은 전부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면 AI가 성능이 그만큼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안 좋은 코드를 쓰고 퀄리티가 안 좋은 아웃풋을 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진짜 50% 이후에 작업한 거는 정말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컨텍스트를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나? 이 클로드에서 두 가지 커맨드를 이제 주는데 clear과 compact 커맨드를 줍니다. clear는 말 그대로 아예 컨텍스트를 0으로 만드는 0%로 다시 초기화시키는 그런 커맨드고요. 컴팩트는 압축하는 커맨드인데 저는 사실 둘 다 안 씁니다, 거의. 저는 그냥 클리어할 일이 있으면 그냥 세션 껐다 다 시키고요. 뭐 컴팩트 할 일 있으면 컴팩트 애초에 그냥 안 하고 다른 세션으로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게 캐시 때문에 뭐 "클리어랑 컴팩트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새로운 세션을 그냥 열어서 하는 거를 많이 하고 뭐 좀 중요한 세션이면 이제 포크로 복제를 해 둔다든지 혹은 뭐 핸드오프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션이 그냥 이어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단 20% 30% 40% 되면 미련 없이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컨텍스트는 채우는 것만큼 이제 비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상이 꽉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계속 해 줘야 된다. 이것도 다 배운 건데 슬래시 컨텍스트로 이제 컨텍스트 점검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테러스 라인을 이네이블 해 가지고 그 스테러스 라인에 보면 이제 컨텍스트를 퍼센티지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퍼센티지로 안 보면 쪼금 이제 그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퍼센티지로 보이게 해서 컨텍스트를 계속 체크해 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왜냐면 계속 슬래시 컨텍스트 명령어를 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스킬이랑 MCP가 이 컨텍스트를 뭐 스킬은 잘 모르겠는데 MCP가 은근 좀 컨텍스트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클로드에서 그래도 MCP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그때그때 로드가 되게 바꾼 것 같긴 한데 필요 없는 스킬이랑 필요 없는 MCP가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클린 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네. 일단 스킬 뭐 자주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없애고 과감히 없애고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비우고 점검하는 거 하네스를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줘야 돼요. 건강 검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전부 다 이렇게 클라우드 램드에 넣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맥락 이거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설정은 이렇게 3 겹으로 상속이 됩니다. 유저 레벨, 프로젝트 레벨, 그리고 모듈 레벨 이렇게 되고 가까운 게 이긴다. 그리고 클라우드 램드에는 이제 핵심만 가볍게 유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뭐 두꺼운 거는 이제 룰즈나 다른 문서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progressive disclosure 필요할 때 읽어올 수 있도록 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컨텍스트는 진짜 매니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30-40% 이상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그 뒤에 일은 그냥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돈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세션 시작하거나 그렇게 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구조도 설계했고 맥락까지 설계했으면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근데 바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계획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